여러분들 화나는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 주에 2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연금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참지 못하고 오늘 뭐 회의도 많이 했더니 그 울화가 올라오면서 아주 방송이 최적화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 특위가 국회에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민대표단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1안하고 2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이제 선택이 됐다라는 건데 사실은 조금만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그런 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좀 아쉬운데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안은 보험료율을 13%,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50%로 맞추는 건데 이거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합소득세율 거의 최고세율을 때려 맞는 것과 비슷한 그럼 소득세 내고 뭐 내고 35.6%를 연금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뭘 먹고 살죠?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2024년생들은 뭐 생애 전체에 걸쳐서 평균 30%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386 세대는 7.6%를 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세대 갈등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나라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살아가는 얘기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그 시민대표단이 500명이 투표를 해서 이제 1안, 2안을 선택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18세에서 29세 16%고 30에서 39세가 이제 15%.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은 이제 30%만 투표를 한 거고 돈 받을 사람만 이제 70% 정도 투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이제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능력대별로 이제 다른 건데 조금은 이제 여기 이제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 지금 뭐 투표 뭐 대표단 이런 거에 들어가지 못한 어린애들 입장은 지금 고려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안 2안을 실제로 만든 거는 의제숙의단이라고 3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청년이 8명이었답니다. 근데 5명이 개인이고 3명은 시민단체니까 사실은 5명만이 실제로 이제 진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젊은 층의 의견을 대변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계산해 보니까 100% 중에 13.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준조세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세대가 이제 그 쪽수가 딸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특정된 현상도 아니고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면 1안은 보험료율을 13%, 소득 대체율을 50%, 지금 현재보다 10%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한 몇십 년, 2070년인가 이렇게 되면은 702조 원이 기금 재정 적자가 더 나는 거고, 2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현상 유지했을 때 기금 재정 적자가 나중에 1970조 원이 감소하는 거였는데 대부분 다들 그냥 뭐 재정 적자가 나든 말든 그냥 더 받는 걸로. 이제 결국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보다 앞서 나간 나라들이 몇 개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받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돈 단위가 좀 많이 크죠. 그리고 이제 소득의 뭐 거의 30-4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그 옛날에 영국병 뭐 이런 복지병 이런 상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라의 역동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의외의 결과는 20대 시민대표단이 79명이었는데 아까 보셨죠? 그냥 더 받고 그냥 적자 나든 그냥 먹고 치우자 이렇게 투표한 사람이 53.2%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차피 애 안 낳을 건데, 그냥 뭐, 난 다음 세대는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사람이 그 시계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내가 넉넉하면은 5년, 10년, 20년 뒤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루하루 급하다 보면은 이게 시야가 많이 좁아지죠. 그냥 당장의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투표를 보고 위험하다라고 느낀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의 뭐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생각을 잘 못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그게 투표 쪽에서 이제 관철이 못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정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고 쇠망하는 그런 모두가 예상했던 그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국민연금을 주지 말자. 뭐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미래나 이제 젊은 세대들을 생각해 볼 때.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계속 이제 덜 받고, 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ISA를 안 해요. 혜택이 되게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여러 나라 제도들을 처음에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다가 수틀리면은 그냥 다 바꿔버려요. 다 뺏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소급입법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다주택자,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도 뭐 면해준다,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처음에 이제 했던 약속을 어,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 20대에서 40대 이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의 약속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는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지만 이슈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경련에서 나온 거를 세무사 신문에서 낸 건데, 우리 뭐 소득세 이런 거, 그런 국가에 내는 세금, 공식적인 세금 분류가 된 거 말고 준조세가 4년 새 30% 늘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준조세라는 거는 조세 외에 국민이 경제적으로 지는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이런 걸 다 합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여러분들 이게 4월 22일 오늘자 기사인데요. 강북의 84제곱미터 국평이죠.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15억을 찍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중위소득이 350 뭐 이 정도 되는데 15억이면은 정년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럼 될라나? 딱 정년까지 그러면은 정년까지 모으면은 이 아파트 값이 15억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인플레가 다 있는데 돈이 없으면은 다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풀 건데 그러면 그 돈이 다 흩어졌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로 가겠죠. 나중에 이거 뭐 50억, 70억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짱깨 한 그릇에 뭐 5만 원 가고 이런 시대가 결국에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 좀 경제, 정치 체제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 1, 2년 된 기사지만은 한국이 자랑스럽게 계속 1위를 하는 그 통계 있잖아요. 자살률 1위. 하루에 뭐 30명 넘게 자살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게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제가 또 좋은 재테크, 주식 이런 정보 계속 드릴 테니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도 뭐 이승에서 똥밭에 굴러도 이제 저승보단 낫다라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생활인들, 직장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그 전두환 시기 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도입된 건데 그때는 경제 성장이 되게 가파르게 잘 되고 있던 때였고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국민연금의 시스템 설계가 장밋빛 전망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도 안 낳고 뭐 인구수가 급감하고 이러니까 폰지 스킴이 돼버린 거예요. 사기가 돼버린 거지 거의. 돌려막기. 그리고 이제 그 저출산 예산을 뭐 지난 한 1, 20년 동안 뭐 한 300조 원을 썼다 그러는데 지금 출산율이 매년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뭘 한 거죠? 물론 뭐 이제 뭐 직접적으로 다 쓴 돈이 300조 원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최근에 부영 그 건설사에서 애 낳으면은 1억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그럽니다. 그 영상, 저기 화면 위에 그분은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주장했었죠, 실제로. 그분의 공약이 항상 늘 오랜 시간 뒤에,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공중부양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조 원이면은 1인당 1억 줬다 그러면 300만 명을 낳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지금 한 해에 뭐 20만 명 태어나기도 바쁜데 15년치를. 그러니까 나라에 어떻게 보면 돈이 새는 허경영 총재 말씀에 따르면은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이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지 않냐. 뭘 했길래 이 많은 돈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됐냐는 거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길래? 좀 깝깝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이걸 매일경제가 옮긴 건데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반도체 빼면은 다른 건 다 경쟁 우위가 이제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우리나라 어렵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로 가는 것도 금리 영향도 있지만 여기에는 삼성전자 빼고는 이제 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큰 손들 블랙락이라든지 이제 블랙스톤 이런 데도 거의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강의 기적 이제 맛이 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회 구조 개혁을 못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뭐 대기업에 집중된 것도 집중된 건데 신수종 사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새로 딱히 만든 게 없잖아요. 그죠? 반도체, 뭐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거 주력 산업들 다 옛날에 만든 건데, 그죠? 국민연금 도입되던 그런 시기에. 바이오가 요즘에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국도 알고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2030년대 경제 성장률이 0.6%,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0.1%. 이거 진짜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의대 가지 말고 미국에 이제 이과 전공으로 석박사 유학 가라고 말씀드렸죠.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그 유학 지원이랑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시리즈로 영상을 좀 올려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우리 남은 생활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20, 30, 40대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서울 집을 갭을 끼고 사든 뭘 하든 어쨌든 턱걸이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물에 빠지지 말고 튜브라도 하나 잡고 이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말고 이제 금투세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원래 한국 주식시장은 제가 볼 때 이제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 유가증권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가져오는 건데 앞날을 5년, 10년밖에 못 보잖아요. 미국은 50년, 100년을 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2,000대에서 못 올라가죠. 미래가 없다. 이렇게 세게 표현하자면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나라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인들이 해야 되는 그 제1의 행위는 서울에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21년도 자료인데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인데 영남이랑 호남, 충북, 충청도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서울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의 뭐 불나방처럼 서울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 일본도 인구가 급감하고 부동산 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알고 계시지만 도쿄는 폭등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뭐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거 월세가 살만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거 6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다녀와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을 많이 푸니까 통화 증발이 되고 계속 그게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벤처나 이제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다 부동산으로만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집을 사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나는 서울 시축 그거는 안 되세요. 지금 여성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15억이 신축 분양가인데 뭐 누대에 걸쳐서 보아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돈을 갖다가 한 방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과욕이다, 과욕. 그거는 정말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좋은 위치에 구축은 갭으로 한 3억에서 5억이면 좀 살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제 생각에는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요 세 지역 정도가 뭐 다른 데도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주로 보는 데가 이쪽이라서 강북 3구하고 관악구, 사당 2수 이쪽으로도 이제 뭐 국토개발계획이라든지 서울시 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인프라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강남이랑 용산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어떻게든 막 이렇게 사가지고 등기를 해갖고 이렇게 올라타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망은 면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식이 한번 터져줘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텐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금리 높을 때 무조건 잡아두시는 게 좋지 않냐. 그게 이제 현재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피크 코리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 기업들이 잘 해줘가지고 좋은 벤처들도 많이 나오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이게 구조적인 저성장 한계 생산성 체감이 여기에 접어들면은 아주 비상한 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략적으로는 그 경로를 가게 되니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울의 집을 빨리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미드에서 윈터 이즈 커밍 오는데 우리가 생존 전략 항상 늘 뭐 신문 보시고 화만 내지 말고 한숨만 쉬시지 말고 우리 깨어있는 시간 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더 좋은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뭐 답도 없는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만 혼자 잘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묻어갈 거냐 이 내용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